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50+ 도심권 열린학교에서 국외소재문화재 바로 알기를 진행할 문화유산 교육사 이순용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문화살림의 교육 강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처음 보여드리는 이 예쁜 장신구 무엇일까요? 영친왕비가 사용하던 머리 장신구입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우리 문화재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이렇게 국외소재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국에 소재하는 우리의 문화재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어떻게 외국에 있는지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면서 저는 여러분과 국외소재 문화재의 수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재는 말이 없고 문화재를 가지고 옮기고 가져오고 하는 과정에 얽혀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저는 누구일까요? 과거에 저는 중학교 교사였고 무역회사에도 근무를 했었던 이런 사람이지만 현재는 50+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국학진흥원의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활동은 문화유산 교육사입니다. 미래에 저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50+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저도 함께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국외소재문화재 바로 알기 강의 순서를 알아볼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 도대체 국외소재문화재란 무엇이야? 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요. 또 국외소재문화재가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국외소재문화재들은 어떤 상황에 반출이 되었을까? 그런 반출 형태, 또 반출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수를 해와야 되나? 또 환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환수되고 제자리에 돌아간 우리의 문화재인 북한 대첩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용어에 대한 정의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문화재,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화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선뜻 대답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 유네스코 정의에 의하면 또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화, 생활 양식, 가치관, 전통, 신념 이런 것들에 나타나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을 우리는 문화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조금 더 기술적인 수준까지 발달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문명이라고 정의를 내리지요. 그러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화재란 그러한 문화유산들이 아주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학술적으로 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큰 것, 이러한 것을 문화재라고 합니다. 문화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전족제도라든가 인도의 카스트 같은 그런 문화들은 우리가 문화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치가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요. 네, 그래서 문화재가 되게 되면 지정을 하게 됩니다. 또 지정을 하는 문화재도 있고 지정을 하지 않는 문화재들도 있어요. 지정을 하게 되는 문화재들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국보도 있고요. 보물도 있고요. 또 지방문화재, 민속문화재 이런 이름으로 지정이 되게 되지만 지정이 되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다. 해외로 함부로 반출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유념하시면서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외소재 문화재란 무엇일까요? 용어가 다 나왔지요?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인데 대한민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를 우리는 국외소재 문화재라고 한다라고 문화재보호법 제2조 8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건데 외국이 소지한다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다 가져와야 될까요? 한번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외국에 소지하는 우리 문화재라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이 외국에 소지하고 있을까라는 것도 알아보고요. 도대체 외국에 있는 이런 문화재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문화재는 소유하는 것일까요? 공유하는 것일까요? 네. 그래서 그 문화재에 대한 두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에 대한 국제주의와 문화재에 대한 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문화재 국제주의란 무엇일까요? 만들어진 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더 잘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의견을 내는 문화재 국제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화재 국제주의에 해당하는 용어가 될 거예요. 반면에 문화재 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문화재라는 것은 특정 민족의 혼과 어울과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소재지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창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많은 문화재들을 약탈해 가기도 했고 많은 문화재를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나라들일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영국, 대형 박물관, 영국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일제 시간을 거치면서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영국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국 박물관, 또 프랑스의 루브르라든가 또 많은 그런 박물관들, 또 미국, 일본 이러한 나라들이 문화재에 대한 국제주의를 표방하고 있고요. 반면에 문화재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들은 많은 문화재를 약탈당한 나라들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이집트, 아프리카, 한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해라. 그거 원래 우리 것이었다. 너희들이 약탈해 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관한 이런 국제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세 차례에 걸쳐 국제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에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국제법에는 가입국이 양쪽에 다 가입을 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들어진 그 해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질 때는 약소국의 문화재를 약탈당한 입장에서 만들어지지만 법을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의 입장이 되어버리게 되지요. 설령 양국이 다 이런 국제법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그 각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그 나라의 국내법, 특히 박물관법이 이 국제법을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재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이런 국제법에 의해서 환수되어지기는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지요. 영국과 프랑스의 박물관법은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런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법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문화재들이 해외에 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을 거쳤기 때문에 누구나 일본에 제일 많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본에 가장 많습니다. 89,000점, 거의 9만 점 가까이 있고요. 빨리 지도를 보시면 미국, 또 독일, 중국, 중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중국과 독일은 해마다 좀 이 수치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이 나가 있어요. 22개국에 걸쳐서 거의 20만 점이라고 하는 우리의 문화재들이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이런 문화재는 일일이 우리나라 그 문화재 담당자들이 나가서 하나하나 헤아렸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지요. 네.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대학교 이런 곳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재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조사해서 알려준 수치입니다. 정확한 수치일까요? 네, 이렇게 문화재 반환 시비가 또 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화재의 수량은 현재 올해 집계된 것이 20만 점인데 해마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이 되어져서 해마다 찾아온다고 하는 소식도 들으니까 하나둘씩 줄어들까?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프로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느낌표, 위대한 유산 74434라는 프로가 2006년도에 MBC에서 있었습니다. 이 74434라고 하는 숫자, 무슨 숫자였을까요? 그 당시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의 숫자였습니다. 2006년도에 7만여 점이었는데 현재 20만 점이죠. 그렇다면 이 수량은 늘어나고 있구나. 해마다 한 만여 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지고 하면서 아마도 한국 것인 줄 몰랐던 그런 많은 문화재들도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많은 문화재들 중에는 거의 한 60% 정도는 주로 서정류, 전정류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이 많은 문화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환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활용하는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가 있는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국외소재 문화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듯이 동산문화재, 부동산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누게 되겠죠. 부동산 문화재는 건축문화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이시죠? 무엇일까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꿈속에 거느렸다고 하는 몽유도원도입니다. 그 꿈 이야기를 안견에게 들려주자 안견이 3일 만에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들의 동양화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사선이 내려오면서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며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가면 울긋불긋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도원이 보이게 돼요. 네, 몽유도원도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에 있습니다. 1447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조선시대 최초의 그 진품으로 판명된 최고 오래된 조선시대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림의 크기는 가로가 한 1m 정도 되지만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하고 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붙어있는 이 여러 개의 찬시들 때문입니다. 그림 밑에 보시면 23편의 찬시들이 붙어있게 되는데요. 한 17m 정도 됩니다. 당시 유명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시면 아하 하실 만한 박백년, 서거정, 성삼문, 정인지, 신숙주 이런 분들의 찬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몽유도원도는 1453년 계유정난 이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계유정난,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그 사건이지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그림에 찬시를 붙였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생부였다라고 하는 평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1453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이 몽유도원도는 1893년도 시마즈 요시히로라고 하는 일본의 한 가문에서 소장품으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 알아보았더니 그 가문은 시마즈 요시히로라고 하는 사람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왔던 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임진왜란 당시에 약탈당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몽유도원도 우리나라에서 한 3차례 정도 전시를 했었으나 2009년도 마지막 전시를 이후로 더 이상 공개 전시하지 않겠다라고 일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보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몽유도 원도를 구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해방되고 또 한국전쟁 겪고 하는 그 시기 동안에 소장자가 나타나지 않아 안타깝게도 지금 일본이 델리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 몽유도 원도를 보셨습니다.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자 읽으실 수 있지요. 직지하라고 쓰여져 있네요. 네. 백운하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책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이 책은 프랑스에 있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조금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1377년은 고려시대 때예요. 직지심체 요절이 또 유명한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프랑스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네, 좀 생소하지요. 네, 이건 무엇일까요? 나무가지 같기도 하고 창일까 칼일까? 네, 칠지도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네, 일본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우리 문화재입니다. 이거는 369년 백제 때 백제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근초고 왕이 만들어서 일본에 하사했다라고 전해지는 칠지도입니다. 그 칼의 양 앞 뒷면에 아마 금박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금상감 기법으로 만들어진 칠지도. 일본의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존되어져 있고 또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 또 일본과 또 우리 백제의 그 문화 교류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 이런 명문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일본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또 왜곡도 일어나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칠지도. 이러한 것들은 다 동산 문화재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문화재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다니실 때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문화재일까요? 사람의 키보다도 굉장히 큰 이거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비가간에 들어가져 있는 광개토 왕릉비, 광개토 대왕비, 광개토 왕비 여러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414년에 세워졌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지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어떤 것들을 이 비 안에 새겨놓았을까요? 광개토 왕릉비는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부분에는 고구려의 건국 신화, 주몽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광개토왕의 업적, 광개토왕은 말 그대로 광개토예요. 굉장히 영토를 넓게 확장한 왕이지요. 그러니까 그 광개토왕의 그런 영토 확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는 이 왕릉을 어떻게 관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발견된 것이 굉장히 늦은 연도예요. 이렇게 커다란 비가 왜 그렇게 늦게 발견이 되었을까요? 1880년대에 대해서 일본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중국 지반이라고 하는 지역이 발해 이후로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비, 광개토 왕릉비는 아마 여진족의 어떤 그 성스러운 장소로 금족지로 지정이 되어 있던 곳에 있어서 여진족의 비거나 청나라의 비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오다가 1880년대 일본군이 이제 만주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비를 발견했을 때는 비에 이끼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대요. 비문을 탁본을 하려고 그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지폈는데 그 불에 타면서 비문이 떨어져 나가 이 글자 중에 한 150자 정도는 제대로 판독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역시 이 부분도 또 일본의 역사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광개토 왕릉비입니다. 또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다 라고 중국 역사로 또 고구려 역사까지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그 북방 쪽에 있었던 고구려나 발해의 역사들이 중국 역사로 편입돼 버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이 꼭 필요한 우리의 부동산 문화재 중에 광개토 왕릉비였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정말 멋진 건물입니다. 태극기도 휘날리고 있고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보면 로간이라고 하는 글귀도 보입니다. 네, 미국 워싱턴에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왜 이런 건물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까요? 공사관 건물입니다. 미국의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공사를 파견해서 이 건물에서 공사의 업무를 보았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05년 울산 늑약이 일어나면서 외교권을 박탈당했을 때 폐쇄가 되고 1910년 또 한일 병탄이 일어나면서 영영 건물을 빼앗기게 된 것을 우리가 사들인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이죠. 지금은 이제 역사관으로 개관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는데 또 나중에 이 공사관 안에서 활동했던 많은 공사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볼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부동산 문화재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무형문화재는 우리의 민족들이 이주해 가서 그 지역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이어져 내려왔던 이런 조선족의 장례문화, 세시 풍속, 또 미주 지역으로 이동했던 우리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아리랑 멜로디에 가사를 붙였던 이런 찬송가들, 이러한 것들은 무형 문화재에 속하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런 문화재들은 도대체 언제 반출돼 나간 거야? 무슨 일로 나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또 하나하나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나간 사정에 따라서 또 우리가 환수를 해와야 되는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또 잘 빛나게 해줘야 되는지라는 건 이런 반출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언제 가장 많이 반출돼 나갔을까요? 네,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디를 쳐들어간 적은 없지만 우리가 상관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우리 땅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이는 한국 전쟁부터 러일전쟁, 청일전쟁, 또 신미양요, 병인양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고려 말에는 이런 왜구와 또 몽고와 여진족과 거란족들의 많은 침입이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 동안에 우리의 발달된 그런 문화재들이 아마 많이 유출돼 나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 또 가장 또 많은 부분 또 어떤 때가 있었을까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을 거쳤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의 문화재들이 정말 많이 약탈돼 나갔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말은 주어가 일본이 되니까 우리가 주어가 주체가 되려면 우리의 그 국권을 피탈당한 기간이다 라고 해서 일제강점기를 국권 피탈기라고 표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역사학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두 용어를 한번 다 기재를 해보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약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반출되어질 수 있겠죠. 문화 교류에 의해서도 또 외국으로 나가게 된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이 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되죠.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외교관도 있고 선교사, 또 여행하러 온 사람들, 의사들, 또 연구하기 위해서 고고학자, 인류학자, 민속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조선 말, 또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나라에 찾아오게 됩니다. 서구 그 열강들은 일부러 그 외교관을 통해서 많은 그 나라의 민속물들을 또 수집을 해서 본국으로 보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문화교류의 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화교류에 의해서 반출되었던 것은 정당한 방법이었을까요? 부적절한 방법이었을까요? 선의의 반출인 것이지요. 이러한 것까지 약탈당했다라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그 국권 피탈기에 반출되어져 나간 그런 문화재와 문화 교류에 의해서 나간 그런 문화재들에 대한 시각은 달라져야 되고 그 달라진 시각 속에서 우리는 그 환수와 활용편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현재도 반출돼 나가고 있어요. 불법 반출이죠. 밀매에 의한 반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실 테고요. 신안 앞바다에서 걸려올린 문화재들 반출돼 나간다든가 오랫동안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던 거 몰래 가지고 나가는 경우들이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화재들을 어떻게 환수하고 활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외국에 나가 있는 문화재를 환수해 들여오려면 양 나라 간에 우리 아까 국제법이 있다고 했지만 국제법 이전에도 외교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죠. 너희들 우리 거 약탈해 갔으니까 내놓을까요? 절대 안 내놓지요. 또 약탈된 것이 확실하다라고 했다면 수사도 해야 되겠죠. 수사 공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요. 그 나라에서도 수사에 협조를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지요.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기증 및 매입입니다. 외교적인 협상과 수사 공조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소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증을 호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소장자가 기증할 수 없다.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문화재를 구입했다. 라고 했다면 매입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문화재들이 그 경매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국가의 예산으로는 경매에 나오는 많은 문화재들을 다 사들여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 문화재를 매입을 해서 기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지요. 라이엇 게임즈 같은 회사, 또 미르 치과 이런 곳에서는 또 문화재를 경매에 나온 우리의 문화재들을 매입을 하여 국가기관에 기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반출됐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환수되어진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로 환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20만 점이라고 하는 우리의 문화재들이 해외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들여와야만 하느냐? 그럴 필요는 사실 없겠지요. 왜냐하면 해외에 그 소재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문화재들 중에 상당량들은 이미 국내에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문화재, 연구를 하고 또 보존을 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꼭 필요한 문화재들은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국내에도 다수의 그 문화재가 있다면 해외에 있는 문화재들은 있는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활용입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현재 있는 자리에서 현지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겠지요. 해외에 있지만 수장고에 처박혀 있다든가 곰팡이가 나고 있다든가 올바른 방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전시 홍보를 적극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은 이런 보존 처리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일입니다. 우리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겠지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림의 형태들과 우리의 그림의 서화의 형태들은 전혀 다른 방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는 방법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해줘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는 그 해외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들을 보존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그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청된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요. 예산상. 그래서 그 급한 거,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보존 처리를 해서 다시 우리나라에서 잠시 전시를 했다가 원소장처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 처리가 끝난 다음에 전시할 때 그 고궁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그 전시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보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서 봐야 될 것을 우리는 국내에서 보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가 학술 연구 지원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똑같이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런 서적 종류들이나 또 그림이나 이런 것을
중국 것으로 표기를 해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나라의 그런 학예 연구사들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연구 지원도 해주고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하는 이런 학술 연구 지원도 우리가 활용편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역사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 앞에서 보셨다시피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같은 건물들은 국외 소재 사적지로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역사관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도 활용편에서는 중요한 일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많은 문화재들을 환수하는 과정에 동산 문화재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외에 있는 우리의 부동산 문화재들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파견되었을 때 그런 기념관들 또 미국에서 활동했던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의 건물들 이러한 것들도 매입 관리를 하여 우리의 문화재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앞에서 반출 형태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전쟁 보셨죠? 전쟁 중에 그럼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반출되어 나갔는가 한번 보실게요. 이건 무엇일까요? 조선과 대한제국 시대의 어보와 국세가 들어있는 통칭하여 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보는 임금님에게 시호, 존호, 추상존호를 올릴 때 만들었던 인장입니다. 네. 국세는 어떤 것일까요? 외교 문서, 이런 공문서에 찍었던 인장입니다. 그래서 어보는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종묘에다가 이렇게 모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보는 사사로이 유통될 그런 문화재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어보는 만들어질 때 금이나 은이나 옥을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 위에 동물 모양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뉴라고 명칭을 붙이고 밑에 아랫부분을 보신 그리고 구멍으로 이렇게 끈을 끼우게 되는데 그 끈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보통 크기는 가로가 한 9에서 12cm 정도, 가로 세로의 길이가 그 정도가 되고 또 무게도 4kg에서 7kg까지 되는 굉장히 무거운 것들도 있습니다. 안에 새겨지는 그 글자는 4자에서 많게는 116자까지 굉장히 많은 글자를 싣게 됩니다. 가장 긴 보문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효명세자. 안타까운 세자이죠. 일찍 단명하고 말았던 효명세자를 고종이 굉장히 그리워했다고 해요. 116자의 글자를 지니고 있는 효명세자까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5개의 아주 귀여운 이 인장은 조선시대 때 헌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사용하였던 인장입니다. 그 인장은 헌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조선시대 중에서 가장 좀 존재감이 적었던 임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살에 즉위했다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말았던 헌종인데 헌종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효명세자의 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왕위에 올랐을 때는 효명세자 빈 어머니의 외가 쪽 풍양조 씨의 세력도 컸고 또 순조의 비 안동김 씨의 세도가 강했던 그 시기의 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 왕이 자기의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헌종은 책 읽기, 서화 감상 이런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책이 진짜 아주 좋은 책이야. 나 이 책 읽었어. 이 그림은 진짜야. 라고 하는 곳에 찍었던 그런 인장들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전쟁 중에 종묘에 보관되어 있던 그 많은 어부와 국세들이 미군에 의해서 미국으로 많은 양들이 반출되어져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2014년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국세와 어부와 인장들이 환수가 되게 되는데 미국은 자국 내에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반출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면 무조건 압수입니다.
네, 그래서 돌아온 것이 바로 2014년도 4월에 환수되어진 우리의 어보와 국세, 인장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도난 국세 어보 목록이라고 해서 그 미국에 그 통보를 하기도 했고, 그 앞에서 보셨던 국제법의 가입국들에게 다 배포를 해서 이러한 물건들은 불법으로 반출된 것입니다. 사사로이 매매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우리의 그 인장들입니다. 미국과 그 문화재 협력 각서를 이렇게 체결하였기 때문에 미국과는 수사공조가 잘 이루어지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이러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아서 안타깝지요. 앞에서 보셨던 5개의 인장, 헌종이 사용했던 인장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춘화, 쌍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 새겨져 있는 것이 그 이무기입니다. 2마리의 이무기가 그려져 있고, 향천심정 서화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그림 이거 진짜 그림이야 라고 진품을 확인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인장입니다. 지금 보아도 전혀 디자인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으실까요? 네. 국권 피탈기, 일제강점기에 약탈되어간 대표적인 우리의 문화재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조선왕조 실록 오대산 본입니다. 오대산 본 하면 또 다른 본도 있을까라고 분명히 생각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이건 바로 오대산의 그 사각입니다. 오대산 본을 보관했던 사각, 일제강점기에 찍었던 사진과 지금 복원되어져 있는 사각의 모습이고요. 조선왕조 실록을 잠깐 보시면은 조선왕조 실록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지요. 조선왕조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1910년 한일 병탄이 일어날 때까지 518년의 기록이지만 고종과 순종의 기록은 좀 일제강점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 좀 왜곡돼서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고종과 순종의 기록은 빼고 472년의 기록을 보통 말합니다. 처음에 1392년에 조선왕조 실록이 만들어졌을 때는 춘추관과 충주 사고에만 보관하던 것을 세종대에 더 늘려서 4군데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주사고만 빼고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이 되고 말지요. 이 전주사고본을 지켜낸 안희와 손옥록이라고 하는 그 선비의 이야기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전주사고본을 가지고 더 이제 늘려서 만듭니다. 전주사고본은 태백산본이 되고요. 또 춘추관, 묘향산, 만이산, 오대산에 또 부스를 다시 필사를 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엔 정말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조선이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오대산본은 그 정본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수정했던 본을 보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본이라고 해도 그 선조 이전까지의 본만 수정본이고 선조 이후의 본은 정본이 되겠죠. 그런데 또 이제 이괄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춘추관이 소실이 되고 나머지들은 일제강점기에 다 조선 총독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묘향산 본만 그 이왕가 장서각이라고 해서 왕실 도서관처럼 사용되던 곳에 보관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 조선 총독부에서 관할하던 것들이 오대산 본이 그 일제강점기에 동경제국대학으로 전부 옮겨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고 나간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또 일본에서는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다 불타서 소실되고 말아요. 그 중에 이제 74책만 대출되어져 나갔던 도서들, 도서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책 중에서도 일제 강점기 기간 중에 27책이 돌아오게 되지만 47책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2006년도에야 돌아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서울대학교의 기증이라고 하는 말로 표기를 해두었는데요. 분명히 약탈이죠. 약탈돼 나간 거면 환수를 해와야 되는 것인데 일본은 환수라고 하는 말에는 약탈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수라고 하는 말, 반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기증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서울대학교의 기증이 되어 지금은 우리나라 고궁박물관으로 다 돌아와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 책들 중에는 대출되었던 책들 중에 다 돌아오지를 못하고 한 책은 그 경매에 나온 것을 또 우리나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들은 보시면 그 묘양산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한 김일성대학에 수장되어져 있고 나머지들은 서울대 규장가, 국립고궁박물관, 또 부산의 국가기록원에 분산되어져서 보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에서 한 줄의 글을 가지고 많은 드라마나 또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대단한 우리나라의 기록물입니다. 그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일본도 정권이 바뀌게 되고 또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왔던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국력이 쇠퇴해 나가고 하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큰 전쟁을 겪고 나서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역사학자들은 이런 거대한 기록에서 기록유산에서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화 교류에 의해서 나간 우리 문화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입니다. 네, 직지라고 되어 있고 원래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 그래서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도 하고 또 직지심체 요절이라고도 하고 직지심체 또는 직지 이렇게 불리어지는 책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학원입니다. 그러면 상권도 있었겠구나 알 수 있었겠지요. 상권은 없습니다. 학원만 표시되어 있고 보면 백운화상 또 청주 흥덕사라는 표시가 있고 철자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문서를 밝혀내신 분은 박병선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프랑스에서 그 도서관에 사서로 일을 하시면서 이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밝혀내시고 세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도 오를 수 있도록 그를 애써주신 박병선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기회에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백운화상이라고 하는 분은 경한 스님입니다. 그 경한 스님이 불경이라든가 이런 법구문에서 좋은 글들을 뽑아서 만든 책이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사람을 바르게 볼 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직지심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네. 백운화상은 1372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제자들인 석찬, 달장, 묘덕 스님들이 엮어서 백운화상에 묶여져 있는 책을 엮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직지심체 요절이지요. 근데 이 책을 어떤 경유를 통해서 프랑스까지 그 멀리 한자도 읽을 줄 모르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 책을 가져가게 되었을까요? 네. 이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알고 있었던 것은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였죠. 네. 그러나 이 직지심체 요절이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신 박병선 박사님은 외교장각 의궤도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애를 써주신 분이었죠. 청주 흥덕사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수장고고요. 왼쪽은 열람실의 모습입니다. 네, 이곳에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직지심체 요절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입니다. 우리의 직지심체 요절을 가져가신 분이. 네, 한복을 입고 계시네요. 누구일까요? 네, 콜란드 플랑시라고 하는 외교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서구 열강 중에서 미국과 1882년도에 가장 먼저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886년도에 프랑스와도 조불 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초대 공사로 오셨던 분이 바로 이 플랑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이야기할 때 프랑스의 지금
소장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 중에 상당량을 이 콜랑드 플랑시라고 하는 분이 수집해서 가져간 문화재들입니다. 그분이 지방을 돌다가 앞에서 보셨던 직지심체 요절을 알아보신 거죠. 감시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자도 잘 알고 하니까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갔던 것을 1911년도에 경매에 나오게 돼서 그 앙리 베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구입을 한 후에 국립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지금 현재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콜랑드 플랑시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사적인 이야기까지 한번 보게 되면요. 굉장히 한국도 좋아했고 이런 동양 문화에 심취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무희를 사랑하게 됩니다. 왕실에서 하는 기념 행사에 갔다가 우리의 무희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고종이 허락을 해주어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심, 이진, 또 이화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초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프랑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역사는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의 마음, 그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런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문화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880년도에 궁중 무희가 프랑스 공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무희는 노비였습니다. 프랑스에 돌아가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오고요. 큰 어려운 시기를 거치다가 이 플랑시가 3대 공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이심은 그때만 해도 우리 조선의 상황이 많이 바뀐 상황이어서였는지 다시 무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견딜 수 있었을까요? 네, 견디지 못하고 금조각을 먹고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 2대 공사로 왔던 이플리트 프랑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한국에서라고 하는 책자에 이 콜랑드 플랑시의 결혼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얘기죠. 네. 그런데 이 플랑시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훈장을 많이 다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 기사장의 서운을 받기 위해서 제안한 서류에는 한국에서 가져간 문화재들이 2,500여 점이나 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5,000여 점의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2,500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지요. 그러한 그 문화재들이 여러 박물관, 도서관 이런 곳들에 분산되어져서 지금 현재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플랑시는 굉장히 지식이 높았기 때문에 그 샤를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민속품을 수집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모리스 꾸랑이라고 하는 외교관의 그 통역관으로 와 있던 모리스 꾸랑이 한국 서지라고 하는 책자를 지을 때도 많은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한국 서지 속에 그 직지심체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박병선 박사님은 그 추적을 하여 직지심체 요절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찾아내시고 그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 최고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밝혀내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네. 이건 역시 앞에서 보셨던 플랑시에 의해서 프랑스로 가져가진 문화재입니다. 문화 교류에 의해서 나간 것이죠. 백자 청화운용문호라고 해서 그 구름과 용의 무늬가 있는 커다란 항아리를 호라고 하죠. 네, 이런 그 구름과 용이 있는 그 항아리 중에서는 최고 큰 그런 도자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프랑스의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그것과 유사한 것이 우리 중앙박물관에도 비슷한 도자기가 있는 거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교관 초청궁중 연회석에서 그 플랑시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외교관들은 고종은 그때 우리의 그 국력이 약해지고 막 청나라의 간섭과 일본의 간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주적으로 나라를 운영해 갈까 해서 외교관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게 되고, 그들 외교관들 중에는 정말로 한국을 사랑하는 외교관들이 있어서 고종을 도와주는 그런 외교관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또 그것도 이용하는 그런 그 외교관들이나 또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었지요. 근데 플랑시는 이걸 이제 프랑스로 가져가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무엇일까요? 분청사기 상감 경태 5년명 이선재 묘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묘지라고 하는 건 어디에 들어있어야 될까요?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을까? 네, 이거는 도굴을 당한 것이지요. 도굴당해서 일본으로 반출되어졌던 것이 소장자가 기증을 해준 그런 우리의 문화재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역사적, 문화적 이러한 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이선재 묘지. 이거를 기증해준 일본인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해오는 거 있다고 했죠. 경매에 나오는 우리 문화재들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소장하게 된 문화재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화붕인이라고 하는 밑에 보면 그러한 것이 새겨져, 중화붕이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있는 그런 인장, 또 이동궁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각호, 굉장히 작아요. 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10cm라 얼마 크기가 되지 않고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 다 보실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게 뉴욕 경매에 나온 것을 그 라이엇 게임즈에서 후원해서 사서 국외소재 문화재단에 기증을 해준 그런 우리의 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미술관에서 나오는 물건이라도 국외소재 문화재단에서는 세계 각국의 그 미술관 도록이라든가 경매 도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되죠. 어느 곳에서 우리나라 문화재가 나올지 모르고 또 아주 작은 곳에서 소장하고 있더라도 굉장히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야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환수된 북간 대첩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 고을이 무너지고 겁먹은 백성들은 스스로 견디기 힘들었다. 의기 있는 선비들이 함께 의병 일으키기를 꾀했는데 마침내 정문부를 추대하여 주장으로 삼고 의병을 모집하여 100여 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비문이 새겨져 있는 북간 대첩비입니다.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정문부라고 하는 사람은 정육품의 그 부평사라고 하는 무관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관직이었지만 자기 휘하에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병을 모집할 수밖에 없었고 함경도 길주라고 하는 곳에서 의병을 모집을 했는데 함경도라고 하면 굉장히 북쪽이잖아요. 그곳까지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일본 외장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의병을 모집을 해서 더 깊숙이 일본 외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낸 것입니다. 그러자 당대에는 정문부의 공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도 사람이 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함경도에 관찰스러 와 있던 윤탁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병의 공이 자기의 공보다 커질 것을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공을 아주 축소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함경도로 피난을 와 있던 그 임해군과 순하군이라고 하는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 일행을 국경인이라고 하는 이 나쁜 사람이 잡아다가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자 정문부는 그 국경인 일당을 처단하는 그 공만 윤탁연은 보고를 하고 그 공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벼슬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정문부는 또 다른 그 역모 사건에 연루가 되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후로부터 정문부가 죽고 난 다음으로부터도 한참이 지난 숙종 때가 되어서야 이 북간 대첩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을 듣고 북간 대첩비에 대해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게 170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대첩비는 그럼 언제 해외로 반출되게 되었을까요? 1905년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러일 전쟁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일본인 군인이, 일본 소장이 이 북한대첩비를 본 것이에요. 읽어보니 일본이 패했다는, 임진왜란 때 패했다는 기록이니까 이 북한대첩비를 자기의 사단장에게 전리품으로 바칩니다. 그 사단장은 이 무거운 북한대첩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어디에 세워놨을까요? 야스쿠니 신사에 이런 모습으로 세워놓게 됩니다. 머릿돌까지 가져가지는 못하고 비신만 가져가서는 머릿돌은 그 비신의 무게보다 2배나 무거운 1톤이나 되는 이 돌덩어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래 받침돌도 못 가져갔으니까 그 부분은 시멘트로 덕지덕지 발려져 있어서 비신이 계속 상하게 되고, 야스쿠니 신사가 또 어떤 곳인지는 다 알고 있죠. 이곳엔 비둘기도 굉장히 많대요. 비둘기 똥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은 주소왕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주소왕이 1905년도에 일본에 유학할 당시에 발견을 하고 꾸짖는 글을 싣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기간이 오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인데, 이것이 1978년도에 그 조소왕의 글을 본 최서면이라고 하는 제1사학자가 이걸 보고 국내에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978년도부터 이 북한대첩비를 환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게 되지만, 일본은 북한대첩비는 북한 소재일 건데 왜 남한에서 달라고 해? 통일되면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야스쿠니 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라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일되면 준다고 언제 기약 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북한 불교계에서 함께 나섭니다. 남북한 불교계가 중국에서 만나서 이를 환수를 받고 원래 있었던 함경도 길주로 돌려보내자라는 곳에 합의를 하게 돼서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도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 지금 보시는 장면은 북한의 그 함경도 김책시 임명동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주변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받침돌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곳은 북한의 문화유적지로 지정이 되어져서 이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되는 날 우리는 저 모습을 함경도 김책시 임명동에 가서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우리는 이렇게 복제품을 만들어서 국립고궁박물관, 또 정문부 묘가 있는 의정부 이런 곳에 좀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활용편에서 우리 보존 처리 지원 보자고 했죠. 보존 처리 지원 가장 최근에 한 것이 바로 이 해악 반도도입니다. 위에 그림은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고 보존 처리 전의 모습이고, 밑에 부분은 보존 처리가 끝난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데이턴 미술관으로 보내준 그런 해악 반도도의 모습입니다. 왕세자의 가래 때 사용했던 굉장히 큰 그런 병풍 형태의 해악 반도도입니다. 또 가장 최근에 했던 거, 바로 얼마 전에, 오늘이 18일이니까 어제 끝났겠네요.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고려 청자들, 보존 처리가 잘못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가져다가 아주 깨끗하게 깨진 부분까지 다 보존 처리를 끝내고 또 전시를 한 달 가까이 전시했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청자들 대부분의 청자들 누가 가져갔을까요? 유럽으로. 앞에서 보셨던 콜랑드 플랑시가 수집을 해갔던 우리의 고려 청자입니다. 고려 청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무덤 속에 있다가 도굴돼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물며 고종은 이 고려청자가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고려청자는 세상 밖으로 나오질 않고 거의 다 무덤 속에 함께 수장되어져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도굴꾼들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고 특히나 일제강점기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고려 청자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었다고 하지요. 네. 벨기에에 소장되어 있는 이 물건도 홀랑드 플랑시를 통해 유럽으로 나가게 됐고 또 여러 그 과정을 거쳐 소장자가 바뀌다가 지금 현재 벨기에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입니다. 네, 복원된 모습들이고요. 벨기에 왕립 예술역사박물관 모습도 함께 보십니다. 자, 저곳에서 우리의 문화재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며 한국의 높은 문화력을 알릴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것이겠죠.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만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학술연구지원의 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거 중국 거야, 일본 거야, 한국 거야 저희도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 서양인의 눈으로 볼 때 더욱더 분간하기 어려워 중국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문화재, 이탈리아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인데 이런 것들도 학술 연구를 통해서 한국 것입니다 라고 알려준 부분입니다. 역사건축물 매입 앞에서 보셨던 부분입니다.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에 어려있는 그 공사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고 또 분개하는 마음도 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역사 건축물을 매입하는 과정 이러한 것들 한번 함께 나눠볼 시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350만 불을 주고 저희가 사들인 우리 주미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문화재를 이야기할 때 문화재는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라도 해외에 나갈 수 없다고 했죠. 우리 집안에서 지금 오랫동안 대를 거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나 우리 친척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나갔다 올게요. 허락받고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허락을 반드시 밟고 나가야지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여러 학자들 중에 이런 말도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반출 허가 안 내고 꽁꽁 싸매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의 이런 높은 문화력을 홍보를 하려면 반출 허가도 좀 많이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의 문화재를 내보내는 경우가 1호가 생겼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양쪽에 맞아야 돼요. 그 문화재가 국내에 여러 개가 있고 이 구입한 그 구입 경로가 명확해야 되고 그렇죠? 상태가 좋아야 되고 이러한 우리의 조건이 있지만 이 문화재를 가지고 나가는 상대국의 조건도 있어야 되겠죠. 외국 기관이 허락한 그런 기관이어야 되고 또 우리 문화재를 잘 전시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우리가 많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들을 반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영구 반출 허가를 내준 것 중에 책가도가 있습니다. 책가도는 정조가 정말 사랑했다고 하는 그림이죠. 김홍도를 시켜서 그림도 그리게 했다고 하는데 김홍도의 그림은 아직 남아있지 않지만 그때 핫했던 유행했던 그러한 수입품들 그러한 것들이 다 이 책가도 안에 들어있게 되죠. 늘 책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런 정조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이런 책가도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가도와 또 연화도라고 하는 그림이 영구 반출 허가를 받아서 호주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에 영구 반출 허가를 받아 전시 홍보를 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다 보신 것들을 한번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국외소재 문화재는 그 분포 현황과 반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이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그 반출 형태에 맞는 환수와 활용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또 그런 문화재들이 환수되기까지에 애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들이 이 국외소재 문화재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 못 나눈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문화재 하나하나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함께 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사랑만이 해외에서 혹시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문화재,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우리 문화재, 또는 상처가 나서 아파하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문화재,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지고 말지도 모르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우리 일반 시민들의 몫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법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이 나서고 국가는 뒤에서 돕는 그런 형태의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와 활용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선입견으로 가지고 계셨던 것이 있었다면 다 놓고 가시고 하나라도 얻어서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북한대첩비, 이선재 묘지, 또 공사관 이야기, 왕실과 인장, 외교장과 의궤, 또 경천사지 10층 석탑, 영친왕가의 복식들, 또 강로 초상, 또 우리 문화재를 지켜주신 전영필, 김영환, 조창수, 정조문 이런 분들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